핀란드가 최근에 우리 육군에 쓰고 있던 K9 자주포를 추가로 구매했던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장비와 예비 부품을 포함해서 전체 계약 규모가 1억 3,400만 유로, 하나로 한 2,200억 정도로 합니다. 핀란드가 K9을 중고로라도 구매한 가장 큰 이유는 K9의 우수성을 그동안 운용하면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K9은 전 세계 155mm 자주포 가운데 최고 베스트셀러죠. 한국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튀르키예도 K9 보유국인데요. 시리아나 자국인 내 쿠르드족을 상대로 여러 차례 K9을 투입해서 상당한 전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이런 상황에서 또 러시아와 핀란드의 전쟁 시나리오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전망들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떠먹여주는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장을 맡고 있으며 중앙일보에서 국방선임기자라고 있는 이철재입니다. 예, 최근 스웨덴의 공영방송이죠. SVT가 10일입니다. 지난 10일 단독으로 입수한 위성사진을 공개했는데 러시아와 핀란드 국경지대에 러시아가 상당히 전력을 증강하고 군사 관련 인프라를 늘리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핀란드 국경에서 약 57km 정도 떨어진 카멘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에 군용 텐트가 한 130개 정도 설치가 됐고 위성사진을 보면 최대 한 2,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핀란드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진 한 145km 정도 떨어진 올레네아 기지에 보면은 러시아 공군의 전략 폭격기,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가 집결해 있고 일부는 벌써 이제 우크라이나를 폭격하는데 동원되고 있다는 그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갑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창고를 계속 3개를 건설하고 하나를 더 건설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고요. 그리고 소련 시절에 운영을 하다가 지금 폐쇄했던 공군기지를 다시 가동해서 헬기를 갖다 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러시아가 핀란드와의 국경지대에서 이렇게 전력을 대대적으로 증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토를 비롯한 국가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러시아는 핀란드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인 연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핀란드는 1917년 러시아 당시 제국으로 독립하기 전까지 러시아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그러니까 1809년 원래 핀란드가 스웨덴의 영토였는데 1809년 러시아가 스웨덴과 전쟁을 해서 그 전리품으로 핀란드를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통치를 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날 무렵에 1917년에 핀란드가 러시아가 혁명을 틈타서 독립을 성공한 건데요. 제가 미국에서 1년 동안 연수를 했을 때 핀란드 출신의 교수랑 한번 그 집이랑 친해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미워하듯이 핀란드도 러시아에 대해서 똑같은 그런 감정으로 미워하는 것을 발견하고 되게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많이 했던 적이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러시아와 당시 소련은 그 즈음에서 두 차례 전쟁을 벌였습니다. 1939년에는 겨울전쟁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41년부터 44년까지는 계속전쟁이라고 합니다. 핀란드식 용어입니다. 핀란드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핀란드의 특히 계속전쟁 기간 중에는 나치 독일과 손을 잡고 소련을 공격했는데요. 결국 아시다시피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으로 전쟁을 마감하자 핀란드는 상당한 영토를 소련, 지금의 러시아에게 할양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핀란드는 중립국으로 남아서 있었는데 서방 세계에도 속하지 않고 그렇다고 또 러시아의 동맹도 아니고 중립국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중립국, 나토도 그리고 당시에 나토의 반대편인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어느 한쪽에도 가입하지 않았고 그러나 경제적으로 서방과의 무역을 늘리면서 정치적으로는 또 이렇게 약간 특히 사회적으로는 소련의 기운. 왜냐면은 당시 핀란드에 냉전 시대 때 핀란드에는 소련이나 공산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되게 핀란드가 중립적 위치를 지키려고 나름 줄타기를 열심히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핀란드의 당시 태도를 가지고 핀란드화, 핀란드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결국 핀란드는 2023년 4월에 31번째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국제서양 조약기구죠. 그리고 가입하게 된 계기는 그 전해인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고요. 그래서 핀란드 안보가 위험하다고 해서 중립국의 전통을 버리고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된 건데요. 아시다시피 나토는 조약 5조에 따라서 회원국 일방에 대한 무력 침공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ne for all, all for one.
그러니까 집단 안보 보장 체제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기대서 핀란드 속셈은 거기에 기대서 나토 5조 집단 안보 체제에 기대서 러시아의 침공 위협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러시아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는 나토 국가도 아니고 EU 국가도 아닌데 핀란드는 나토 국가이면서 EU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핀란드가 러시아 침공을 받을 경우, 러시아가 핀란드를 침공할 경우에는 나토와 EU에 대한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러시아가 핀란드 국경에 전력을 증강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 핀란드를 침공하려는 어떤 밑밥을 깔고 있는 것인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같이 핀란드 러시아 국경지대에서 러시아군이 강화 움직이게 되면서 핀란드 및 나토 회원국들은 긴장을 하면서 예의 있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 일단 잘 살펴봐야겠죠. 핀란드 러시아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고, 특히 러시아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국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보 경계 작전을 강화하고 있고요. 핀란드 부참모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러시아가 나토의 단합과 대응, 임계치를 시험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토가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봐줄 것인지 한번 탐색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의도를 설명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핀란드 부참모총장은 특히 경계하게 있는데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상대로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이면서 상당히 재미를 봤는데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잡종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조치, 그다음 비군사적인 조치를 적절히 섞으면서 적의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는 건데요. 특히 이제 핀란드를 향한 러시아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이 핀란드를 향해서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핀란드는 이제 나토에 가입하고 난 다음에 나토와 협의해서 러시아 국경지대의 복합 지상 구성군 사령부, 이것은 그러니까 육군사령부 같은 건데요. 요거를 올해 중에 국경지대에 설치할 계획을 원래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령부는, 복합 지상 구성군 사령부는 북유럽, 그러니까 핀란드 및 스웨덴 일대에서의 나토 지상군을 지휘하는 사령부입니다. 그러니까 유사시에 이런 지휘를 할 수 있는 경우고요. 그리고 또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핀란드는 또한 병력 규모를 현재 23만 명에서 28만 명을 늘리면서 국방력이 또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F-35를 비롯하는 이런 전력을 증강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거는 국경지대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다른 국적을 위장을 해서 군사적 목적으로 해서 국경지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확보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작전을, 전쟁 작전을 펼칠 수 있을 것을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토는 핀란드와 함께 스웨덴이 가입했는데 이후에 북유럽에서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고요. 특히 나토는 여러 회원국들로 이루어진 집단 안보 체계이기 때문에 연합훈련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가입한 핀란드와 스웨덴이 참가하는 라이트닝 스트라이크라는 훈련을 지난해 핀란드 일대에서 실행을 했는데요. 이런 다국적 연합 훈련을 통해서 서로 상호 호환성을 높이면서 서로의 그 연합 작전 능력을 배양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죠, 이처럼. 그런데 핀란드가 최근에 한국군에서 쓰고 있던, 우리 육군에 쓰고 있던 중고 K9 자주포를 추가로 구매했던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왜 핀란드가 K9을 선택했고 그 결정이 유럽 안보 지형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핀란드는 최근 K9 자주포 39문을 중고로 구매하는 계약을 핀란드 위에서 승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장비와 예비 부품을 포함해서 전체 계약 규모가 1억 3,400만 유로, 하나로 한 2,200억 정도를 합니다. 핀란드는 이미 벌써 K9을 58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48문을 구매한 뒤 옵션을 행사하면서 2021년 그리고 2023년에 각각 5문씩 해서 모두 10문을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이번에 중고 K9 자주포까지 포함하면은 핀란드가 보유하고 있는 K9의 자주포 대수는 96문에 이를 정도라고 합니다. 핀란드가 K9을 중고로라도 구매한 가장 큰 이유는 K9의 우수성을 그동안 운용하면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K9은 전 세계 155mm 자주포 가운데 최고 베스트셀러죠. 최대 사거리가 50km까지 나가고요. 분당 6에서 8발 정도 쏠 수가 있는데 연사를 할 경우에는 15초 내에 3발 신속 사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동성도 방어력도 우수합니다. 제가
K9을 공장에서 타봤는데요. 승차감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쇼바라고 하죠. 쇼크 업소버. 그러니까 그거를 이 충격을 억제해주는 ISU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조금 거짓말을 보태면은 승용차에 버금가는 승차감을 자랑할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K9의 실전 경험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한국에서는 연평도 포격 때 K9이 북한의 포격을 뚫고 반격을 해가지고 상당한 피해를 입혔죠. 그리고 한국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튀르키예도 K9 보유국인데요. 시리아나 자국의 내 쿠르드족을 상대로 여러 차례 K9을 투입해서 상당한 전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핀란드는 K9을 지금까지 이제 운영하면서 추가 구매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을 것이고, 핀란드가 이렇게 K9을 구매하면은 다른 북유럽에게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되는데, 일단 같은 나토 회원국이자 핀란드의 근처의 국가인 에스토니아만 해도 K9이 24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르웨이는 28문이 있습니다. 노르웨이군의 K9이 넷플릭스 영화에 한번 나와 있는 적이 있죠. 2022년에 노르웨이산 넷플릭스 개봉 영화 트롤 2022에 보면은 K9이 거대한 트롤 괴물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K9의 포격으로 트롤이 쓰러지면은 영화 금방 끝나기 때문에 재미가 없겠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시 드러났듯이 포병은 여전히 전쟁의 신입니다. 결정적인 한방, 그리고 전선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는 포병입니다. 포병이 포격인데 공격과 방어에서 절대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K9의 신뢰성 있고 우수한 자주포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면서 폴란드 등 동유럽뿐만 아니라 북유럽에서도 K9 구매 욕구를 자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핀란드와의 국경지대에서 러시아군의 전력이 강화가 되겠다는 SBT의 보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답니다. 러시아는 일단 그 국경지대에서의 군사력 증강이 공격적 의도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토가 먼저 이렇게 확장, 그러니까 회원국가들을 동유럽이나 북유럽을 상대로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방어적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게 러시아의 기본 입장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에 연설에서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면서도 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과 핀란드 그리고 나토 회원국의 우려에 대해서 과장된 위협이론이라고 일축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이렇게 핀란드의 국경지대에서 전력 강화하는 그런 군사기술적 조치들은 러시아의 주권적 권리며 나토의 동진, 확장 이런 거에 대해서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핀란드의 2023년 나토 가입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자국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고 반복을 해왔던 터이기 때문에요. 이번 사태가 러시아의 해명대로 그냥 방어적인 조처에 불과할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일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핀란드 나토 가입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할 뿐만 아니라 유럽 안보 지형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히 러시아는 그 치고 빠지기 굉장히 능숙합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슬쩍 건드렸다가 레드라인이니까 상대방의 한계가 어디까지를 탐색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물러나는 이런 제스처를 지금까지 여러 번 했고 굉장히 능숙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인지 아니면 러시아의 해명대로 방어적인 조처인지 아니면 핀란드의 우려대로 공격의 전주국인지 침공의 전주국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리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022년에 있었고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러시아와 핀란드의 전쟁 시나리오가 그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전망들이 있는데요. 러시아는 지금 핀란드뿐만 아닙니다. 발트 3국,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그리고 리투아니아, 이 발트 3국이라고 하죠. 발트 3국뿐 폴란드, 스웨덴 이런 다른 국경을 접한 국가들과 국경지대에서도 군사활동이 상당히 활발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발트 3국, 폴란드, 스웨덴, 핀란드 요 4개 지역 중에서 가장 취약한 곳이 발트 3국입니다. 왜냐면은 발트 3국은 국가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작고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는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1917년까지 러시아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 러시아와 핀란드의 전쟁 시나리오를 한번 예상해 본다면은 러시아는 핀란드를 상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고도의 하이브리드 전술을 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나토 회원국이라서 전쟁을 그러니까 전면 전쟁을 확전하지는 않고 조심스럽게 관리하면서 배후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특히 러시아와 핀란드 국경지대에 러시아 말을 사용하는 인구가 2020년대부터 늘어나가지고요. 2050년 무렵이면은 23만 명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핀란드 이민국이 예상한 바가 있는데요.
러시아가 이들을 앞잡이로 내세워가지고 하이브리드 전술을 펼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들이 러시아 말을 사용하고 있는 핀란드 내 인구가 주민들이 핀란드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장 분리 독립 투쟁을 벌인다고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러시아 정부는 뒤에서 이를 지원해 준 거죠. 이런 시나리오의 하이브리드 전술이 이미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 상대로 벌인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한편 리틀 그린맨이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표식이 없는 군복을 입고 눈을 제외한 그 얼굴 전체를 가리는 그 바라클라바라죠. 이런 걸 씌고 있는 러시아군의 특수부대원들이 마치 그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어 사용 주민들처럼 위장을 해서 우크라이나 정부군을 상대로 투쟁을 벌인 적이 있었죠. 그것을 똑같이 핀란드 상대로 벌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보유 국가인데 이달 초에 사흘에 걸쳐서 국경지대 주변에서 무력 교전을 벌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었는데 이번 교전에서 인도 파키스탄의 군사 전략적 변화나 한계점이 노출되고 그리고 양국 군사력의 실질적 우위가 무엇인가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국가인데요. 종교에 따라 따로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 이후에 전면 전쟁을 4번 치렀습니다. 그리고 전면전까지는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무력 충돌은 10번이 넘습니다. 대부분 카슈미르가 원인이었는데요. 카슈미르라 가지고 양국의 국경지대에 있는 지역이죠. 근데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중국까지 해가지고 세 나라가 갈라치기 한 지역입니다. 이번 무력 분쟁도 카슈미르가 원인이었는데요. 지난달 22일 카스미르의 파랄감이라고 되게 유명한 휴양지가 있답니다. 여기에 이슬람 과격 집단이 테러를 벌여가지고 인도 관광객 26명을 죽게 만들고 1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7일 인도가 테러의 배후라며 파키스탄을 공격했고요. 10일 파키스탄이 눈에는 눈이라면서 반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인도가 또 받아쳤죠. 그리고 미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일시적인 휴전이 지금 이루어진 상태고요. 근데 이번 무력 분쟁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은 그동안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분쟁은 상대 측이 점유한 카슈미르만을 목표로 삼아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카슈미르를 넘어서 상대국의 본토도 타격 목표였다고 합니다. 인도의 경우에는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 근처에 있는 공군기지까지 공격을 했다는데요. 그러니까 무력 분쟁을 카슈미르 안에 지금까지는 가둬놓아서 확전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는데 이제 그 고리마저 풀린 거게 됩니다. 그래서 두 나라는 또 잘 아시다시피 핵무장 국가입니다. 인도가 한 172기 지난해 기준으로요. 파키스탄이 한 170기의 핵폭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지난 9일 이슬라마바드 근처 파키스탄의 공군기지가 인도군의 공격을 받자마자 파키스탄에서는 국가통수기구 NCA를 소집했습니다. 이 NCA라는 조직은 파키스탄의 핵미사일 사용을 결정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핵을 쓰겠다 이런 표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동안 지금까지 no one of our business 우리 문제는 아니라고 이제 한 발 뒤로 물러나던 미국이 바로 개입을 해가지고 휴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양국이 핵무장을 한 건 1997년인데요. 1997년 이후에도 바로 이듬해 98년에 카길 전쟁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벌이고 무력 분쟁도 계속 이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전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나름대로 양국이 확전을 막는 조처들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슈미르의 상대측 군사시설을 타격하는 게 아니라 본토까지 하게 되면서 이런 가드들이 조금씩 낮아지는 게 아닌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져가지고 핵무기가 실제 사용되지 않을까 국제사회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파키스탄은 인도에 비해서 인구, 경제력, 군사력 모두 재래시 군사력이죠. 모두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만 보면은 인도가 14억 2천만 명인데요. 파키스탄이 2억 2천만 명. GDP 비교하면 파키스탄이 인도가 약 4조 2,700억 달러고요. 파키스탄이 2,960억 달러입니다. 한 20배 정도 뒤집네요. 20분의 1. 재래식 군사력은요. 상비국만 하면 인도가 150만 명, 파키스탄 65만 명이고요. 전차로 비교하면은 인도가 4,200대, 파키스탄 2,600대. 항공기는 인도가 2,200대, 파키스탄이 1,300대. 대략 절반 규모죠. 그리고 함정도 절반 규모 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인도가 290척,
파키스탄이 120척. 그리고 인도는 항공모함을 2척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 핵 잠수함 SSBN을 2척 갖고 있고요. 2척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규모에서는 인도에 잽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열세를 만회하고자 아주 공격적인 핵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범위 억지 전략이라는데요. 인도의 재래식 공격에도 파키스탄이 위험하다 생각하면 선제 핵 공격을 불사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더 불안해진 겁니다. 이게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이 핵전쟁을 하려면 남의 나라 먼 나라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연구에 따르면요, 양국의 핵전쟁이 벌어지면은 사망자가 두 나라에서 5천만 명에서 1억 2,500만 명 이 사이에 발생할 것을 전망했는데요. 더 문제는 핵폭발로 생긴 그을음이 한 1,600만 톤에서 3,600만 톤 정도 생겨서 그 그을음이 하늘을 뒤덮고 태양빛을 가려가지고 지표면의 온도를 섭씨 2도에서 5도 정도 떨어뜨리고 강수량이 15%에서 30%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향후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식량 부족 사태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만의 일이라고 우리가 팔짱 끼고 바라볼 상황은 아닌 거죠. 파키스탄이 지난 9일 교전 과정에서 인도 공군 전투기 5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또 그때 중국에서 수입한 J-10 전투기와 PL-15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밝혔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6대 모두 라팔은 아닙니다. 라팔은 아니고요. 파키스탄 측 주장에 따르면은 전투기 5대와 1대의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하는데요. 전투기 5대는 라팔이 3대, 그다음에 미그 29가 1대, 그다음에 수호이 30이 1대, 그다음에 무인기는 이스라엘에서 수입한 헤론 1대입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이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려고 요격 지점이 그려진 지도, 그리고 레이더 정보, 그다음에 인도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교신한 내용의 감청 내용 이런 것까지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도군은 묵묵부답인데요. 양국의 선전전이 심하고 그다음에 가짜 뉴스가 많이 범람하기 때문에 인도나 파키스탄 어느 한쪽의 주장도 100% 신뢰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요. 2019년에 카슈미르를 배경으로 해서 무력 분쟁이 있었는데 인도군의 미그 21 전투기 1대가 격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 1명이 생포까지 됐는데요. 그 당시에 파키스탄은 자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JF-17이라는 전투기로 격추했다고 자랑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열린 방산 전시에서 이 전투기가 이 JF-17이 인도군 미그 21을 격추한 JF-17이다 이렇게 버젓이 전시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 2019년에 인도군의 미그 21을 격추한 것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입한 F-16이었습니다. 그 F-16이 암람을 발사해서 인도군의 미그 20을 격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파키스탄이 버젓이 거짓말을 한 거는 미국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미국이 파키스탄에게 F-16을 판 것은 인도와의 무력 분쟁에 사용하지 않고 자국 내 테러리스트 상대로 전투를 벌일 때만 투입할 것을 보장을 요구했고 파키스탄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 약속까지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게 된 꼴이기 때문에요. JF-17이라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양측이 상당히 가짜 뉴스를 범람시키면서 진실을 오도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소셜 미디어에 보면은 그 라팔의 꼬리 날개가 그리고 또 수호이나 미그기에서 나왔을 거로 보이는 사출 자석이 땅에서 발견된 것을 사진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중국제 PL-15 미사일의 잔해나 아니면 불발탄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거로 보면은 라팔 한 대 그리고 미그 29 또는 수호이 30 중에 한 대 인도군에서 최소 2대의 전투기가 격추가 됐고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는 PL-15가 아닌가 전과가 아닌가 이렇게 서방 언론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키스탄 피해도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사 시설에 상호를 서로 폭격했는데 그것만 다 따지고 보면 파키스탄 측 피해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 측의 공군기지라든지 미사일 시설 같은 거에 많이 이번에 부서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팔 전투기의 격추 때문에 인도군의 피해가 큰 것으로 많이 알려졌는데요. 왜 라팔이 이번에 떨어졌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어느 하나도 밝혀진 건 없습니다. 양측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일단 추정을 해보면은 당시 라팔은 공중전에 동원된 것이 아니라 라팔이 무장할 수가 있는 스칼프, 해머 등 장거리 정밀 타격 지상 무기 동원해서
파키스탄의 그 시설들을, 테러리스트 시설을 폭격하는 데 쓰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미카가만 무장을 했고, 라팔이 자랑하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는 무장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라팔의 편대를 후방에서 이제 미그 29나 수호이 30이 호위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또 인도군이 확전을 우려해가지고 파키스탄군의 레이더 시설이나 지대공 미사일을 손을 건들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파키스탄은 전자전기나 공중 통제기, 그다음에 지상에 있는 지도공 미사일 사이트 등 모든 지원 전력을 총동원해서 파키스탄의 J-10 전투기나 JF-17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게 불리한 싸움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도 파키스탄의 전술은 놀랍고, 특히 중국 무기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 않았나,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J-10이 물론 나름대로 신뢰를 할 수 있는 무기라는 거 입증이 됐지만, J-10의 전가라기보다는 PL-15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전가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PL-15의 경우에는 사거리가 최대 한 7km 넘을 것으로 보이고,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중국의 무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중국 공군이 PL-15를 가지고 후방에 있는 공중구급기나 공중 통제기 같은 지원 전력을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려하고, 그다음에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미 해군 간의 같은 경우는 이제 함대공 미사일인 SM-6를 개조해가지고 AIM-174라는 그 미사일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미 공군은 또 미 해군과 손을 잡고 암람 미사일을 좀 확대를 해서요, 사거리를 AIM-260 신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중국 무기의 신뢰성이 검증이 됐는데 중국 정부는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도를 좀 고려해가지고 로우키 전략을 취하는 것 같은데요. 중국 언론은 호들갑입니다. 그리고 저 J-10을 만드는 청두 에어 코퍼레이션 CAC라고 하죠. 주가는 치솟았고, 라팔의 제조사인 다소의 주가는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후폭풍이 있는데요. 라팔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가 최근에 그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뉴스도 들리고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지난 5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벌어진 격전 속에서 양국의 피해 규모는 되게 컸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이 최대는 아닙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무장한 1998년 이후인 1999년, 이듬해 1999년 카슈미르의 카기를 파키스탄군이 침공을 해가지고 인도군이 거기에 반격을 해서 내쫓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5월부터 7월 이 석 달 동안 인도군이 527명이 전사를 했고요. 파키스탄 전사자는 453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피해 규모로 보면은 인도군이 조금 더 높았는데, 어쨌든 파키스탄군을 물리쳤으니까 인도 측에서는 승리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의 경우 인도 측 사망자는 민간인이 21명, 군인이 5명이고요. 파키스탄 측은 민간인 사망자가 30여 명, 군인 전사자가 11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밖에 구체적인 피해는 양측 모두 다 입을 다물고 있는데요. 인도군 같은 경우는 7일 공습에는 테러리스트 시설만을 노렸다고 했고, 군기지는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이 10일 인도 공군 기지 등 군기지를 공격해가지고 인도도 파키스탄의 기지를 타격을 했고요. 근데 서방 언론이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보면은 파키스탄 측 피해가, 시설적인 피해는 더 크다고 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다시 국경지대에서 전투가 일어날 경우에는 양국 모두 최신 전투기를 동원해서 공중에서 격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본격적인 공중전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와 파키스탄 양측 모두 전면 전쟁을 확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경선을 이제 라인 오브 컨트롤, 그러니까 통제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통제선을 넘어가지 않고 자국의 영공 안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공중전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격렬한 국경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지금처럼 LOC 통제선을 두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공중전이 벌어진다는 것은 인도는 라팔을 본격적으로 투입할 것 같고요. 또 수호이 30을 앞세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수호이나 라팔 같은 경우는 인도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최강의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J-10과 JF-17, 그리고 필요하면 F-16도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라팔이 추락을 했지만은 결코 만만한 전투기는 아닙니다. 인도가 좀 더 작전을 정밀하게 짜고 라팔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한다면은 파키스탄이 인도와의 공중전에서 지금처럼 전과를 거두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인도 파키스탄은 휴전 협정을 맺지는 않았고 이제 협상 중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전쟁이 끝난 상태는 아니고 휴전이죠, 말 그대로. 휴전을 한 상태고 다시 도발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을 중심으로 휴전 수상을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경지대에서 뭐 계속 충돌이 일어나다 서로 비난하고 있어서 약간 위태위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자 발급 중단, 외교관 추방, 그다음에 국경과 영공 폐쇄, 무역 중단 등 이렇게 인도가 파키스탄을 상대로 내렸던 여러 가지 보복 조처들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협정과 조약이 효력이 중지된 상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인도와 파키스탄의 카슈미르 지역에서 실질적 국경선언은 통제선을 인정하는 심나 협정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인더스강의 물줄기를 인도가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는 그렇게 조약한 게 인더스강 조약이 있습니다. 심나 협정과 인더스강 조약 이 두 가지 중요한 파키스탄 관계에서 중요한 협정과 조약을 인도가 효력을 정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 인도스강 조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도스강 물줄기를 틀어막아서 파키스탄을 말려 죽이겠다는 게 인도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댐을 쌓으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당장 그 효력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 하나 자체만으로 파키스탄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역시 파키스탄과 핵 전쟁을 원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이르는 확전을 꾀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파키스탄과의 휴전 협상과 그리고 이후 파키스탄과의 관계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서 있고 싶어 하는 게 인도의 속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카슈미르에 대한 테러, 파키스탄의 군 정보국이죠. ISI가 계속 지원한다고 인도는 의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단도 분명히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요구사항을 들이밀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강하게 그렇게 브링크맨식으로 나가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포 전략 같은 거죠. 근데 가장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카슈미르입니다. 이 카슈미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양국 간의 무력 충돌과 전쟁 위험 가능성은 계속 상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2019년 이후에 카슈미르가 이제 원래 무슬림들이 많은 인도의 지방인데 거기에 무슬림 주민들을 위해서 특별 자치권을 부여했는데 2019년 이후에 이거 상당히 제한하는 그런 조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카슈미르 내부의 인도계 무슬림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불안한 상태입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국제 정서가 많이 변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등 국제사회 곳곳에서 많은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M1 시민들이 다치거나 죽고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국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버금가는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잘 피하고 우리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모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고민하고 함께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